과거 사이공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식민 시절 총독관저가 있었던 중심지이자 독립운동과 베트남전에 치열했던 구심점.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혁명가 호치민에게 헌정된 도시. 깨우치는 자라는 호치민의 이름과 함께 공산국가 베트남에 경제라는 이름의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경제 수도. 바로 베트남의 호치민시입니다. 가로수마다 번호가 매겨져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철저한 도시이면서 천혜의 자연과 자신들의 전통을 보존할 줄 아는 아름다운 나라 베트남. 그 중에서도 자연의 풍요로움과 현대적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화려한 도시 호치민으로 떠나봅니다. 베트남의 젖줄 메콩강. 베트남의 여행 그 첫걸음을 내딛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을 듯한데요. 미토는 메콩강 삼각주 입구에 자리 잡은 곡창 지역. 미토와 함께 메콩강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륙으로까지 불려지는 유니콘 섬은 메콩강 투어의 단골 여행지입니다. 호치민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미토의 선착장에서 우리를 유니콘 섬으로 데려다줄 통통배를 기다리는 중. 미토는 17세기에 청나라에 의해 멸망한 명조의 유신이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쌀의 집산지로 이름난 도시입니다. 호치민에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이 메콩 델타 지역은 메콩강이 실어다주는 황토 덕에 비옥한 토지를 지닌 곳이죠. 강물색이 뿌옇고 탁해서 대부분 수질도 안 좋을 거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황토가 다량 함유되어 색이 그럴 뿐 수질은 오히려 좋다는 메콩강. 중국 운남성에서 발원해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을 가로지르는 메콩강은 6개국에 걸쳐 무려 4,000km에 이르는 세계에서 13번째로 긴 강입니다. 거기다 세계 10위의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죠. 그렇게 메콩강이 가져다주는 풍요를 누리는 메콩강 삼각주 지역은 우리나라의 경기도 면적의 약 2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메콩강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토는 메콩강을 낀 비옥한 삼각주 덕분에 난초와 코코넛, 그리고 과일로 유명한 지방도시로 요즘은 손꼽히는 자연경관으로 많은 여행자들을 모으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토에선 꼭 과일을 사 먹어야 한다죠. 다른 곳보다 저렴하면서 양도 푸짐하답니다. 또 아오자이나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도 다른 도시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곳. 메콩강을 따라 주요 항구들이 늘어서 있어서 고깃배를 비롯해 각종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수없이 오가는 메콩강. 관광 기능만 남은 우리의 한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활기찬 베트남을 만날 수 있어 더욱 즐거운 메콩강 투어입니다. 코코넛 캐러멜 맛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곳에서 처음 맛을 보았답니다. 질 좋은 코코넛은 그 자체로도 달고 시원해서 열대지방의 더위를 식혀주기에 더없이 좋은데요. 잘게 빻아놓은 코코넛 속살을 끓이면서 졸인 뒤 굳히면 완성되는 코코넛 캐러멜. 다 굳으면 코코넛 기름을 표면에 덧발라 윤기와 향을 더해준 뒤 먹음직스런 크기로 잘라놓는데요. 별다른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맛. 달콤하고 쫄깃하면서도 인공적인 맛이 없어서인지 뒷맛이 깔끔한데요. 그래서인지 맛을 보면 캐러멜 봉지 하나씩은 손에 집어들기 마련. 유니콘 섬과 함께 코코넛 산지로 이름난 곳은 인근의 피닉스 섬으로 여행자들 사이에선 코코넛 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유니콘 섬과 피닉스 섬 중에 어느 섬을 택하든 이 달콤한 간식을 맛볼 수 있답니다. 페리를 탄다기에 냉큼 따라 나섰는데 설마 이 작은 나룻배가 페리? 앞뒤로 한 명씩 2명의 사공이 한 조를 이루어 노를 젓는 이 작은 배는 베트남의 전통배 텐난인데요. 베트남 특유의 밀림 사이로 난 좁은 수로를 막힘없이 미끄러져 갑니다. 앉아있는 배의 높이나 수면의 높이가 비슷할 정도로 푹 꺼져 있는 텐난.
외국인의 눈에는 위태로워 보이지만 숙련된 사공들이 거침없이 젓는 노의 방향에 따라 텐나는 빠르고 안전하게 섬 속의 마을로 여행자들을 데려다 줍니다. 바다처럼 드넓은 메콩강 안에 작은 대륙이라 부르는 유니콘 섬은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어 많은 여행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또한 섬 내에는 여전히 삶을 읽어가는 토착민들이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들만의 풍습이나 문화를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선 텐난 여행을 페리 여행이라 부르고 유니콘 섬이나 코코넛 섬으로 데려다주는 작은 배를 정크선이라고 한다는데요. 정크선 하면 큰 배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베트남에선 관광용의 작은 배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 이 작은 배를 페리라 부르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배가 워낙 좁고 길어 뱃사공 외에는 모두 최대한 부동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20여 분의 텐난 관광은 수로 양옆의 풍경을 보노라면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종려나무나 야자수 같은 널찍한 가지들이 양옆으로 만드는 그늘은 그 초록색이 눈부터 시원하게 식혀주고 좁은 수로를 따라 오르내리는 작은 배들은 처음 보는 사이라도 정겹게 인사를 나누게 만듭니다. 이국적 정취가 밀림 사이의 수로를 따라 계속 이어지는 여정. 그 여정의 끝에는 유니콘 섬의 달콤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니콘 섬에서도 과일 농장을 보기 위해서는 섬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데 드디어 민속 공연과 과일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에 다다른 것이죠. 베트남에서 만날 수 있는 과일의 대부분은 바로 이 메콩강의 풍요로운 삼각주 지역. 그 중에서도 유니콘 섬에서 재배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열대 과일이 지천, 용과와 망고, 자몽과 파인애플, 그리고 잭프룻. 우리가 아는 열대과일이란 열대과일은 다 모인 듯한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계절과 무관하게 사시사철 풍성한 이 열대과일들은 부지런한 농부들 손에 가꿔지고 이곳에서 수확된 과일들은 베트남 전국 각지로 퍼져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유니콘 섬에서 생산되는 꿀과 로열젤리, 그리고 달콤한 차와 말린 과일들을 모두 맛보고 구입할 수 있답니다. 달콤한 열대과일의 풍부한 향과 맛에 곁들여지는 것은 전통 민속공연. 가느다란 고음의 목소리가 동남아시아 지역 발성의 특징인 모양인지 우선 여성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아우자이를 곱게 차려입은 베트남 아가씨들의 노래, 귀엽지 않나요? 세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 단땀과 5줄의 띠바, 그리고 무릎 위에 놓고 연주하는 2줄 악기 리, 기타를 늘어뜨린 것 같은 낌과 대나무 피리 4-5쭉, 또 한 줄로 된 단음계 현악기 단버우. 이 모든 게 베트남을 대표하는 악기들인데요. 제대로 된 전통 공연이 아닌 약식이어서인지 전부 다 동원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악기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마무리에는 아리랑까지 들을 수도 있다는데요. 뭐 말은 통하지 않고 노래의 의미도 모르지만 전통악기가 실어다주는 흥겨움은 만국 공통어가 아닐까요? 박자에 맞춰 모두들 박수치며 즐거움으로 하나가 된 시간. 호치민시에서 남쪽으로 125km 떨어진 붕타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항구 도시이면서 해변 휴양지입니다. 프랑스 식민 시절부터 총독과 고관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고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의 주월 사령부와 휴양소가 설치돼 있었다는 붕타우. 이 붕타우 해안을 내려다보고 선 것은 1974년에 만들어진 거대한 예수상입니다. 예수상의 아래에 도착하면 가방과 신을 벗고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어깨 부분에 다다르고 붕타우 해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체력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예수상 주변의 부조나 조각상들을 보는 즐거움도 괜찮은데요. 다빈치의 그림 정도는 아니어도 피에타나 최후의 만찬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응유엔 반티우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화이트하우스.
1889년 프랑스 총독의 별장으로 지었던 것인데 현재는 역사 유물과 골동품이 전시된 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16세기경 붕타우 근해에서 난파된 중국 무역선에서 발굴된 유물들, 그리고 국보급의 골동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티우는 많은 국보급 유물들을 선박에 싣고 탈출하려 했지만 월맹군의 폭격으로 배는 침몰하고, 그래서 아직 건져내지 못한 보물들이 붕타우 앞바다에 잠겨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안 그래도 동양의 진주라는 이름이 붙은 붕타우인데 이런 얘기가 더해지니 보물은 보물이네요. 2층은 사적인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정갈한 복도를 따라 보이는 방들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응접실 등으로 모두 귀한 앤티크 가구들로 꾸며져 있는 데다 창밖으로 보이는 붕타우의 바다는 그야말로 일품. 붕타우에서 건진 가장 큰 보물이란 붕타우의 푸른 바다가 아닐까 싶네요. 자전거와 인력거가 합쳐진 베트남의 명물 시클로. 호치민의 명소들을 편안하게 여행하는 데 이만한 것이 없지만 요즘엔 잘못하면 바가지 요금이라며 말도 많은 것이 또 시클로 투어인데요. 붕타우의 경우엔 시에서 허가받은 사람만 운행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탈 수 있답니다. 볼거리 많은 호치민보다 단조로울 수는 있지만 호치민보다 오토바이도 적고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붕타우의 시클로 투어는 쾌적한 바람을 가르며 바다를 보노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멋스러운 여정입니다. 다시 발길을 옮긴 호치민시. 호치민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중앙우체국은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 시절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프랑스의 오르쉐 미술관을 모티브로 에펠탑의 설계자 에펠이 진두지휘한 중앙우체국은 콜로니얼 양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1886년에서 1891년까지 건축된 우체국은 아치형의 높은 천장이며 고풍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부조와 장식이 돋보이는데요. 원래 총독부 부속관저로 사용됐다는 중앙우체국은 식민 시절의 상징이 지금은 타국의 여행자들까지 불러들이는 관광자원이 된 셈입니다.